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LA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비어있는 시정부 2천여 개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A시가 20년 이상 운영해온 스몰 비즈니스에 최대 2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웨비나를 갖습니다. 글렌데일에서 가정집 와이파이를 교란시키고 절도 행각을 벌이는 절도범들이 늘어 경찰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 통역사가 오타니의 돈을 이용해 스포츠 도박을 벌인 혐의로 전격 해고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습니다. 올 연말 기준금리를 4.6%로 예상하면서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텔의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를 지원하고 또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 전까지 20%까지 끌어올리며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철강 노조가 재선에 도전 중인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동차 노조에 이어 대규모 노조로는 두 번째 지지 선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억 달러 규모의 벌금 폭탄을 안으면서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다른 주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텍사스주에서 추방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멕시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북한 등 적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뉴럴링크가 사지마비 환자가 윌체어에 앉아서 손발을 움직이지 않은 채 눈앞에 있는 노트북 스크린에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며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폴 러케마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2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20일 앞두고 여야는 모두 과반 의석 위기론으로 몸을 낮추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말 경계령으로 내부를 단속하며 상대당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11일 만에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공직자 수사처를 상대로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고 압박에 나섰고 이 공수처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던 서울 시리즈에서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15대 11로 꺾고 1차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시리즈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은 태국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다 오후에는 해가 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소식이 있습니다. 스포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스포츠를 안 좋아해도 오타니 선수는 아시죠? 오타니 선수가 미국에 진출한 7년 동안 항상 옆에서 따라다녔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통역사입니다. 이베이라는 통역사인데요. 이 통역사가 오타니의 돈을 유용해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인 혐의로 전격 해고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 시리즈에서 2차전 열렸을 때 오타니 옆에는 통역사 있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는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관련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LA 다저스의 슈퍼스타인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이자 오랜 지인인 이페이 미주하라 씨가 오타니의 돈 450만 달러를 유용해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다저스 구단으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매튜 보어 씨를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LA 다저스의 슈퍼스타인 오타니 쇼헤이의 이름이 나왔고, 수사 결과 오타니의 통역사이자 오타니의 오랜 지인인 이페이 미주아라 씨가 매튜 보어와 함께 스포츠 도박에 베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튜 보어는 오타니 선수와는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나 문자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타니의 연락처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로 일하는 이페이 미주아라 씨는 스포츠 베팅 시스템에서 서던 캘리포니아 북 메이킹 오퍼레이션 측의 도박빚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연방정부가 미주아라를 수사 중입니다. 지난 19일에만 해도 오타니 대변인 측은 미주아라 씨가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오타니가 지인인 미주아라 씨의 도박빚을 갚는 데 도움을 줬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하루 만인 20일 입장을 번복해 오타니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20일 오타니의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오타니 쇼헤이가 수백만 달러를 도둑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타니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서던 캘리포니아 북 메이킹 오퍼레이션 측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ESPN과 LA 타임즈 측은 오타니가 도박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오타니의 통역사인 미주아라가 오타니의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SPN에 따르면 오타니의 이름으로 50만 달러의 계좌 이체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주아라는 일본에서 출생했지만 남가주에서 성장했으며, 오타니가 일본의 프로야구 리그를 활약했을 당시 오타니가 소속된 일본 팀으로 넘어가 해당 팀에서 뛰던 미국 선수들의 일본어 통역을 도우는 팀 통역가로 일해왔습니다. 이후 소속팀에서 오타니와 친분을 쌓고 2018년 오타니가 MLB를 진출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해 오타니의 통역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축구 등을 비롯해 스포츠 경기 내용과 관련되어 돈을 거는 도박으로 가주를 비롯한 40개의 주에서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미주아라가 오타니의 계약금을 비롯해 오타니의 재정 관리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전담 통역사의 불법 도박 의혹에도 2차전 정상 출전했습니다. 김하성이 희생 플라이를 친 가운데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는 데뷔전에서 대량 실점하면서 악몽의 1회를 마치고 강판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1차전까지 그림자처럼 오타니 곁을 지키던 전담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불법 도박과 절도 의혹이 불거지며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타니는 오늘 실외 훈련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식 입장 표명 없이 1차전처럼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타니. 악재이도 경기에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첫 타석부터 시원한 안타를 터뜨리고 출루해 따라가는 득점을 성공시켰고요. 2회 원아웃 2-3루 상황에서 두 번째 타석에 섰는데 한 손을 놓으면서 가볍게 툭 받아친 타구가 담장 근처까지 날아가 희생 플라이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오타니는 슈퍼스타다웠지만 다저스의 선발 투수로 나선 일본 특급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악몽 같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첫 타자에게 안타를 내줬고 타티스 주니어에게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하는 등 긴장감을 이기지 못한 듯 시작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점을 한 상태에서 관심을 모았던 김하성과의 한일 빅리거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 김하성이 침착하게 외야로 공을 띄어 희생플라이 타점을 더했습니다. 1회에 43개의 공을 던지며 피안타 4개 무려 5실점. 악몽 같은 데뷔전을 치른 야마모토는 20분이 걸린 1회 초를 마친 뒤 2회 시작과 함께 교체됐습니다. 야마모토와의 한일 맞대결은 이렇게 1회 딱 한 번뿐이었지만 김하성은 4회 선두 타자로 나서 볼넷으로 출루한 뒤 특유의 에너지로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서울 시리즈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샌디에이고는 7회 현재 다저스에 앞서가면서 개막전 패배 만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네, 경기는 마무리됐고요.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LA 다저스를 15대 11로 꺾고 서울 시리즈 1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꿈 같았던 한국의 서울 시리즈 모두 마무리됐고 이제 두 팀 선수들은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LA 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에 직면한 LAC가 이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정부에서 2,000개 일자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력 감축 외에도 시정부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도로 보수 공사 등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예산 절감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예산 적자에 직면한 LA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LA시 공무원 일자리 2,000개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2,000개 일자리는 전체 시공무원의 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감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빈 포지션 2,000개를 아예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정리되는 포지션에 LA 경찰국이나 소방국 안에 비어있는 포지션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가급적 경찰이나 소방국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시정부는 예산에서 2억 8,800만 달러의 지출을 초과했는데 초과된 지출 중에 절반이 LAPD에서 비롯됐습니다. 경관 증원을 위해 신입 경관의 초임과 기존 경관들의 리텐션 보너스를 대폭 인상하면서 시 정부 예산 중 상당액이 LAPD로 지출되면서 LA시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산 부족 상황에서 경관들의 봉급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예산 부족 상황 속에서 LAPD 경관을 9,500명까지 늘리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수정해야 할지 아니면 경관 증원 계획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LAPD 경관은 8,866명입니다. 인력 감축이 있게 되면 LA시 위생국이나 교통국 등에서도 줄어드는 포지션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국이나 소방국, 위생국, 교통국 등에서 인력이 줄어들면 LA시의 당면 현안인 치안 부재 해결이나 길거리 환경도 악화돼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정부의 예산 적자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팩터를 감안해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인상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비용이 인상되면서 시정부의 비용 부담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살림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었지만 걷어들이는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비즈니스 업체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가 줄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세로 걷어들이는 세수도 예상치보다 25%가 줄었습니다.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 새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시정부 세수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실률도 높아지면서 상업용 건물의 시세가 떨어져 건물 매매 시 시정부가 걷어들이는 양도세수도 줄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시정부가 인력을 대거 줄일 경우 LA시가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재정국이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무이자로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Dream for All 공유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매자 선착순 4,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5만 달러 또는 주택 구매 가격의 20%까지를 대출해서 전체 모기지 대출 금액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 가운데 적은 액수를 지원하고 최대 지원 금액은 15만 달러입니다. 신청 자격은 캘리포니아주의 첫 주택 구매자입니다. 지원자는 지난 7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모 명의의 집도 없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4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재정국은 접수된 신청서에서 추첨 방식으로 수혜자를 선정하고 대출 수혜자 발표는 5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과 추첨에 참여하려는 첫 번째 주택 구매자들은 이 주택 재정국의 승인 대출 기관 가운데 하나에서 신용 승인 서한을 받아야 하고 대출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로 집을 구입해야 합니다. 글렌데일에서 최근 가정집에서 사용되는 와이파이를 교란해 감시 카메라를 고장낸 후 절도 행각을 저지르는 용의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글렌데일 경찰이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당부했는데 예전에 가정용 감시 카메라, 가정용 알람 이런 게 다 유선으로 선으로 지붕을 통해서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두 집 인터넷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거를 절도범들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A에 이어 글렌데일에서도 와이파이 교란을 이용한 절도 행각이 성행하고 있어 홈오너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수개월간 글렌데일시에서는 절도범들이 타겟으로 하는 주택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고장내기 위해서 와이파이 교란 장치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부쩍 늘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경찰국이 절도범들이 절도 피해를 입은 주택에 어떻게 침입했는지를 살핀 결과 절도범들은 와이파이 교란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와이파이 교란 장치를 이용해 주택 와이파이에 연결된 CCTV 카메라 신호를 고장내고 비디오 영상 녹화를 방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란 장치로 인해 절도범들이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경고 신호를 집주인에게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와이파이 교란 장치를 이용한 주택 절도 행각은 현재 LA와 글렌데일을 포함해 남가주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글렌데일 경찰국은 절도범 단속을 위해 주택 절도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출입문 전등을 켜놓을 것, 2층 창문과 출입문을 반드시 잠글 것, 이웃에게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할 것, 그리고 카메라의 여분의 배터리를 마련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다른 주에서도 이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이주민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또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지정했습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고,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처럼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 역시 불법 이민 강경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에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 대학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무면허 운전이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테네시주는 학교 부지에서 살상무기 등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에게 판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주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주에서는 이민자 권리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서류 비자,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멕시코가 미국의 유연한 정책 채택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입국자를 텍사스주에서 직권으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민법 SB4를 강력 비판하며 우리는 텍사스에서 추방되는 이민자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안개와 함께 구름 낀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이렇게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더 늘어나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이슬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이번 비는 다소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고 일요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 동안 낮 기온도 60도 중반에 머물면서 쌀쌀한 콧샘추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5도, 49도, 해안 지역은 64도, 5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3도,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최근 들어 연방노동부가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비즈니스들의 임금 절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직접 소송에 나서면서 한인 업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디어본에서 블루피쉬 에이시안 퀴즌이라는 상호로 스시 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업주 3명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부가 요식업계를 집중 단속하게 된 계기는 2022년 5월부터 시작한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전국의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85% 식당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2만 9천 명의 종업원들이 3,470만 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한 노동부는 업주들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과 함께 고용주들에게 320만 달러의 벌금을 따로 부과했었습니다. 노동부는 집중 단속 이후에도 임금 절도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에서 파워볼과 함께 양대 복권으로 꼽히는 메가밀리언스 이번 주 당첨금이 무려 9억 7,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대 복권 중에 10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당첨금이 같이 불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 3개월 넘게 1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가밀리언스는 1번부터 70번 사이 숫자 5개와 1부터 25 가운데 숫자 1개를 맞춰야 1등에 당첨됩니다. 이론상 1등 당첨 확률은 3억 260만 분의 1로서 파워볼 2억 9,220만 분의 1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복권 사상 최대 당첨금은 2022년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나온 20억 4천만 달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토요일에 추첨하는 이 파워볼 복권도 현재 당첨금이 7억 5천만 달러까지 불어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8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LG전자도 11년 연속 올레드 TV 부분에서는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30.1%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G, 중국의 TCL, 하이센스, 그리고 일본 소니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LAC가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지난 2월 런칭한 가운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보도국의 뉴스룸에서 이 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LAC가 20년 이상 운영해온 소규모 비즈니스에 최대 2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지난 2월 런칭한 가운데 이를 홍보하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LA시장실과 LA경제인력개발부는 오는 4월 3일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LA 레거시 관련 웨비나를 진행하고 웨비나의 모든 내용은 한국어로 실시간 통역됩니다.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체성에 크게 기여하는 비즈니스를 격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리소스를 제공해 비즈니스가 다음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성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LAC에서 20년 이상 운영 사업체로 커뮤니티 역사와 정체성 기여도, 문화적 전통 유지와 발전, 프랜차이즈 또는 전국 단위 기업 체인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체 다문화 지원과 서비스 제공 등 4가지 항목 중 3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자격이 되는 사업체는 프로그램 등록을 통해 오는 가을부터 최대 2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3일 오후 12시부터 줌으로 진행되는 웨비나는 bit.ly/LA레거시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창업을 계획하거나 현재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재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27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LA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 코너에 위치한 KYCC 본사 3층에서 열리는 재정 세미나에서는 캘리포니아 머니 와이즈 문선영 대표가 강사로 나서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10가지 마케팅 전략과 개인 재무 팁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KYCC 경제개발부 김명기 담당자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 가운데 업주로서 알아야 하는 재정 팁들과 마케팅 전략과 절세 플랜의 개인 은퇴 준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될 예정이라고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접수는 전화 213-355-1756번으로 하면 됩니다. 아이다호주에서 병원 치료를 위해 이송됐던 수감자가 교도관에 총격을 가한 외부인 도움을 받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2시경 아이다호주 주도인 보이시의 세인트 알퐁스 병원에서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 한 명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한 뒤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하던 중 어디선가 차를 타고 나타난 용의자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격 과정에 치료를 위해 이송했던 수감자는 용의자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교도관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교도관 1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5인 사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달아난 수감자는 경찰에 총격을 가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의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은 첫 환자 놀런드 아르보가 생각만으로 온라인 체스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며 마치 스타워즈의 포스를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어제 X 계정에 사지마비 환자인 아르보가 휠체어에 앉아서 손발을 움직이지 않은 채 눈앞에 있는 노트북 스크린에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며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생중계한 것입니다. 아르보는 2016년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 모든 신체가 마비됐고 이후 지난 1월 뉴럴링크가 개발한 컴퓨터 칩 텔레파시를 뇌에 이식받아 생각만으로 커서를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르보는 커서의 포스를 사용하는 것 같다며 내가 원하는 모든 곳으로 커서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스는 SF 영화 스타워즈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컴퓨터 칩 이식 수술과 관련해서 매우 쉬웠으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고 인지장애를 겪지도 않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뉴럴링크가 아르보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럴링크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뇌에 인식하는 이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이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KBS가 취재를 시작하니까 살짝 또 달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KBS 보도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of that specific implication that he and his 프랑스 파리의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한국관,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곳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유학생들이 한국관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을 이유로 6월 말부터 학생들의 거주 기간이 일괄적으로 종료된다는 통보였습니다. 250개의 방을 비우라는 겁니다. 여름방학 동안 있을 수 있고 재입사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딱 여름방학 스테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1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한국관은 쾌적한 시설과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유학생들이 앞다퉈 거주를 희망하는 곳입니다. 방학 기간이지만 프랑스 현지에 체류해야 할 학생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른 곳은 기숙사 월세의 배 이상을 요구하는 데다 올림픽을 앞두고 방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뭔가 명확하게 살 수 있다 혹은 누구까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걸 안 주니까 집도 못 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국관 운영을 담당하는 주 프랑스 교육원 관계자는 한국관이 위치한 파리 국제대학촌의 방침에 따라 올림픽 기간 정부기관과 올림픽 조직위 인사들이 한국관을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부득이하게 방학 기간 체류해야 할 학생들의 경우는 심사를 거쳐 일부가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지난 연말에 예고한 대로 3차례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 2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하 횟수를 2번으로 줄일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And I think they haven't really changed the overall story, which is that of inflation moving down gradually on a sometimes bumpy road toward 2%. 반면 내년 금리 인하는 애초 4차례에서 3차례로 줄였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전망도 높여잡았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까지 울퉁불퉁한 험로가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expected,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부터 수직으로 상승해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같은 날 종가 기준으로 최고를 찍은 건 2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횟수보다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에 더 주목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한편 하락세를 이어가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어제 연준이 연내 3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 유지에 따라 급 반등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5.96%가 급등해서 67,811달러에 거래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8일 이후 이틀 만에 67,00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68,000달러 선의 탈환도 눈앞에 뒀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000건 줄어든 2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3천 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4천 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철강 노조인 USW가 어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콜 USW 인터내셔널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몇 번이고 자신이 노동자 가족과 함께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그의 비전과 리더십은 미국이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산층을 성장시키며 광범위한 번영일로 나갈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은 미국인의 은퇴 후 사회 안전망을 보호하는 데 굳은 심지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에 대한 공격을 막아냈다고도 칭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1월 대선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지지를 얻은 데 이어서 어제 잇따라 주요 노조의 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자산을 부풀리는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해 벌금 폭탄을 나누며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정치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측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 지급 시한인 이달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그의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지난달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을 위해 4억 5,4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항소하려면 25일까지 공탁금을 맡겨야 합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그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벌금 집행을 미루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산 신청을 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주 법원을 포함해 그의 채권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최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절차로 그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벌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그의 대선 캠페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런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그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통해서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도까지 전 세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인텔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인텔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함께 미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I'm thrilled to announce the latest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one of the largest investments in semiconductors in the United States ever. A new landmark agreement under the CHIPS and Science Act. 미국 정부는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 약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제로 수준인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까지 전 세계의 2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조금에 대해 반도체법에 따라 약 14조 8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도 인텔에 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향후 5년간 약 134조 원을 반도체 생산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Nearly all manufacturing of leading-edge chips across the entire industry moved overseas to Asia years ago. We will enable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 make a comeback here in America after 40 years.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한국의 삼성전자, 타이완의 TSMC 등도 조만간 거액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안보의 핵심적인 반도체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편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과 투자 통제 등을 강화하는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 브라질 중남부 지역에서 폭염이 계속되자 상파울로 대학생들이 열악한 학습 인프라에 저항해서 비키니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계단에 앉아있는 사람들 비키니 차림을 하고 앉아있는데요. 브라질의 한 대학에서 촬영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은 최근 체감 온도가 60도를 넘을 정도로 폭염이 극심한 상황인데요. 이에 해변과 수영장 등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브라질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열돔을 형성하며 지구 표면의 뜨거운 공기를 가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관리자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증가와 산림 벌채 등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두렵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론가 마구 뛰어가더니 여성들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소매치기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한 여성을 계속 따라가는데요. 지난 17일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4,000뷰 넘게 조회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은 지난해 여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런 고발 영상이 파리에서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매치기를 따라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경찰이나 파리시가 해야 할 일을 시민이 하고 있다며 응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인민재판의 시작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제조용 장비와 부품의 자급자족 측면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생산을 위한 장비와 부품 제조, 자급자족 능력을 증진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패널은 외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회전하는 롤러를 이용해 부품을 성형하는
유동 성형 기술로 미사일 기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터보 펌프에 쓰이는 부품인 임펠러를 포함한 미사일의 합금 부품을 제조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패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패널은 또 북한이 유동성형 장비와 고난도의 텅스텐 불활성 가스 용접 수단을 갖췄기 때문에 미사일의 기체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한 회원국의 지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위에 이 같은 기술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시행 중인 군사, 민수 이중 융도 용품의 수출 통제 체제를 버텨낼 자체 역량을 상당 부분 구축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로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조달하고 또 이 자금으로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원의 40%를 충당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추가 핵실험은 없었지만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서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분열성 물질을 생산해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은 더욱 늘어났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해서 1년에 2차례씩 활동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한 폴 럭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두 발언해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지금의 주한미군 28,500명에게 계속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첫 임기 때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가 최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르케메라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장 한국을 공격하기보다 정권 유지에 주력하면서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제재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제공해 러시아가 장비를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주둔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축구대표팀이 태국과 경기를 가졌는데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모두 다 불러다 놓고도 1대1. 참 황선홍호 출발 좋지 않네요. YTN이 보도합니다. 전반 초반 태국의 공격에 주춤하던 우리 대표팀은 중반 이후 몸이 풀렸습니다. 손흥민에게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31분 낮게 깔아찬 프리킥이 골키퍼의 손에 걸렸고 37분엔 공간이 열렸는데 슛이 크로스바 위로 향했습니다. 42분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파고든 이재성이 정확하게 꺾어준 볼을 왼발로 때려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손흥민의 A매치 45번째 득점이자 아시안컵 이후 마음고생을 조금은 털어낼 수 있는 값진 골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선수들이 노력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는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이재성의 슛이 떴고 후반 8분 정우영이 자신있게 찬 슛은 크로스바를 맞고 튕겼습니다. 결국 후반 16분 빠른 역습에 나선 태국의 무해 안타에 동점골을 얻어맞았습니다. 대표팀은 곧바로 이강인과 홍현석, 조규성 등을 차례로 투입해 거센 반격에 나섰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황인범과 백승호, 조규성 등이 차례로 골문 앞에서 승리를 결정지으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황선홍 감독은 선수는 100% 원팀이대로 노력했다고 신뢰를 보냈습니다. 저는 100% 하나된 마음으로 경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경기 준비하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100% 선수들한테 신뢰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주민규는 33세 343일로 A매치 최고령 데뷔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6일 원정에서 태국과 다시 맞붙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B조에 편성된 일본은 북한과 홈 경기에서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고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KBS입니다. 일본과 북한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만났습니다. 관중석에 인공기가 보이는 가운데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고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에이스 한광성도 눈에 띕니다. 일본은 경기 시작과 함께 주도권을 잡았는데요. 경기 시작 단 2분 만에 북한이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도안의 패스를 받아 다나카가 기습적인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북한은 한광성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골운도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일본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북한은 오는 26일에는 일본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김일성 경기장에서 4년 만에 축구 A매치를 치를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2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